정의당 주간 정치 이슈, 지난주와 지지난주 2주 방송을 쉬고 다시 찾아왔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은 연동형 비례대표 조합 합의를 끌어내기 위한 3당 농성과 이정미 손학규 대표의 단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비상 상황이어서 두 번 방송을 쉬게 되었는데요. 사실 지난주는 녹화를 했지만 다음날 바로 다음날 이렇게 상황이 변해버리는 바람에 이제 나가지 못했고요. 그러니까 혼신의 힘을 다해서 녹화했는데 우리가 박수 쳐서 합의된 거예요. 아니 박수 친 거 내보내려니까 왜 안 박수 쳐서 합의된 거야. 잘 될 것이다 하고 박수 쳤는데 네, 어쨌든 그렇게 이제 두 번 방송을 쉬었고요. 그리고 뭐 이번 주에는 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습니다. 예, 뭐 일단 뭐 훌륭하신 패널 세 분부터 인사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늘상 하던 순서대로 인사해 주시죠. 아, 네. 정의당에 관심을 받고 싶으나 관심이 잘 안 오고 있네요. 관심 받고 싶은 분 관동철입니다. 개인 유튜브 방송 해보시는 거 어떠세요? 내가요? 재밌을 것 같은데요. 다들 유튜브에 열풍인데. 컨셉 잘 잡으면 돼요. 컨셉 잘 잡으면 돼요. 내가 그 홍준표 그거 봤는데 그건 개인 방송이라기보다는 거의 뭐 그냥 그 막말한 걸 갖다 모아놓은 무슨 막말 특집 방송이던데. 역대 막말 특집 방송 그렇지 않아요? 아니 근데 그렇긴 한데 관심은 많죠. 우리가 나중에 한번 그런 거 가지고 한번 얘기해봤으면 좋겠는데 그런 거를 너무나 관심 갖고 좋아하고 그걸 언론에서 부추기는 것도 전 진짜 문제 있다고 봐요. 거기에 막강한 돈이 투여가 되고 본인의 막말로 빚어진 이건데. 자, 지금 소개 시간. 아우 쏘리. 네, 귀엽지 않은 귀염둥이 정장재미는 차석입니다. 연말 되니까 다 지쳤어요. 네, 호호 정호진입니다. 예. 자 그러면은 첫 번째 이슈 선거제도 개혁 진행 사항부터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15일날 합의안이 나왔고요. 이제 당식 농성도 이제 그렇게 해서 풀게 되었는데 이게 바로 다음날 하루 만에 이제 말들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정개특위 간사도 이제 정유섭 의원에서 김재현 의원으로 한다라고 했다가 이제 다시 그 장재현 의원으로 하기로 이렇게 바뀌기도 했는데요. 지금 상황이 좀 어떻게 돼가고 있는 건가요? 거기까지 끝이에요. 그게 끝인가요? 아니 뭐 이미 많이 좀 나왔지만 네. 15일날 합의되고 나서 그 다음날 심상정 정개특위위원장이 기자간담회를 했습니다. 그 기자간담회는 뭐 핵심적인 건 그거죠. 합의를 했고 특히 5당 원내대표 나경원 신임 원내대표 되자마자 했다. 잘 이렇게 됐다. 이 정개특위 논의가 사실은 이게 처음이 아니다. 이게 마지막이 돼야 된다. 특히 2015년 당시에 더불어민주당 대표 문재인 대표 자유한국당 김무성, 그다음에 정의당의 심상정 등이 이 연동형과 관련돼서 합의를 사실상 이끌었던 부분이 있는데 그때 당시 대통령이었던 박근혜가 이거를 킬했다. 이런 얘기까지 좀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를 알고 있는 나경원 원내대표가 대승적 결단을 했다. 이런 발언을 했고 그리고 나서 정개특위 속도감 있게 내년 1월이죠. 다음 달 1월 말까지 합의를 이끌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회 본회의 하기 위해서는 12월 중에 합의안 단수가 될지 복수가 될지 마련하겠다라는 발언을 했는데 그날 바로 이제 거대 양당의 간사들이 이제 딴지 놓기를 시작한 거죠.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정개특위 간사는 무슨 졸속 합의를 이끌려고 하는 거냐. 삼김시대나 있을 법한 그런 발언 했다 막 뭐라 그러고 정유섭 간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언제 합의했냐 막 등등 하면서 딴소리가 나오더니 그 다음날 이제 나경원 신임 원내대표가 갑자기 뭐 내각제 얘기하면서 문재인 대통령 내각제 입장 밝혀라 하면서 연이어서 지금 딴지 발언이 나오고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 정개특위 이제 사보임이 있었던 거죠. 예, 위원들에 대한 부분들. 예, 일단 거기까지.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이틀 전, 그러니까 이 녹화 이틀 전이니까 12월 20일 날 있었던 한국당 의원총회거든요. 그러니까 나경원 원내대표하고 되고 나서 선거제도 관련해서 처음으로 이제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였는데 사실은 뭐 종합적으로 의견이 수렴된 건 아닌데 그동안 그 정개특위 한국당 간사를 했던 정유섭 의원이 이제 대표 발제를 하면서 몇 가지 아주 심각한 발언을 해요. 그 중에 이제 핵심적인 거는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뭐 민심 그대로라고 표방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군소 정당이 살아남기 위한 술수다 뭐 이런 식으로 합의를 해놓고 뭐 그런 얘기를 그래서 이제 그러면 거기에 뭐를 적극 검토하기로 합의한다 이게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의 구체적 방안을 적극 검토하는 것을 적극 검토를 합의한다 이렇게 해놨는데 검토를 합의한다. 근데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관한 구체적 방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단 도입을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를 협의한다는 거고. 저도 보니까 그러니까 문장을 앞에만 읽어봐도 그 방안에 대한 그 검토를 협의한다 이런 거였었기 때문에 다 문장을 다 읽어보면 또 그 뜻은 아닌 거로 보이더라고요. 저는. 근데 한국당에서 정유섭 의원이 얘기하고 막 분위기는 적극 반대로 가자 막 이런 식으로 됐고. 근데 그 조항을 읽어보면은 2항 3항 합의문이 그 저거잖아요. 우리 윤석 원내대표 지적했듯이 그 의원 정수를 뭐 예를 들면 10% 이내에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 적극 여부를 검토한다. 10% 이내 여부. 그 얘기는 이제 10%까지는 늘릴 수 있는데 이게 늘리는 게 좋은지 안 좋은지에 대해서 한번 국민 여론도 있으니 보자. 그러니까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거의 이제 전제가 돼 있기 때문에 그것도 검토한다는 거고, 만약에 늘리지 않으면 다른 어떤 방식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할 거냐 이런 걸 합의하자는 거고. 세 번째 조항이 석패율제. 석패율제는 사실은 그것도 그 아무 뜬금없이 석패율제를 검토하는 이유는 한 개도 없거든요. 근데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되면은 그 뭐 예를 들면 의원 정수 비례대표 정수가 확대되니까 그 경우에 지역구에서 떨어지는 사람들도 그 이제 비례대표에 같이 응모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제도로서 석패율제가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석패율제까지 검토하는 걸 포함하면 이거는 그 일반 합의 사항이었던 연동형 비례대 도입의 구체적인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는 것은 연동형 비례대가 동의돼 있는 건데 정유서 의원이 이제 와서 뭐 딴소리를 하는 거고. 그래서 뭐 몇 가지 더 얘기가 나왔죠. 뭐 대통령제에서 그 연동형이 맞냐 뭐 이런 얘기. 그다음에 세계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하는 나라 뭐 독일 정도. 말도 안 되는. 하기 싫다고 핑계 대는데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 사람이 좀 잘못하는 거거나 아니면 말을 왜곡하는 걸 수 있는데, 다른 나라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그러니까 지역구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의원 정수는 정당 지지율에 연동시킨다고 하는 그런 연동형을 하는 나라는 독일, 뉴질랜드 정도지만은 노르웨이, 덴마크, 뭐 스웨덴 이런 나라는 아예 정당 투표만 있고 이제 지역구 그렇죠. 투표가 없는. 그래서 아예 완전 연동형이죠. 그러니까는 지역구가 없이 그냥 모든 걸 다 정당 득표로만 하는, 이런 건 쏙 빼버리고 마치 전 세계에 희귀한 제도를 하고 있느냐, 그렇게 호도하는 거 보면서 이런 호두깎이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자유한국당이 그러니까 지금 연동형 대표제, 그러니까 15일 날 선거제도 개혁 합의하고서 크게 세 가지 흐름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자유한국당 흐름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브리핑 나가려다 지금 좀 약간 조금 협상 국면이어서 톤 자제하면서 좀 다음 주부터 이제 집중 발휘할 건데, 민주당이 한 달 동안 자기들의 그 선거 공약, 역대 대통령들의 발언을 부정하는, 자기 부정을 했는데 민주당이 한 달 만에 제자리에 돌아오니까 자유한국당이 지금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경원 대표가 아바타를 내세워서 서명한 게 아니에요. 그날 본인이 들어갔고 증인들이 4명이나 있습니다. 원내대표들. 근데 난데없이 갑자기 연동형 비례대표제 기정사실화 호도한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지역선거 부정한다라고 하면서 자기가 직접 서명했고, 지금 뭐 많이 인구에 회자되고 언론에 표현되고 있지만 잉크도 마르지 않고 여전한데 자기 스스로 부정하고 있어요. 이거는 다시 말해서 신임 원내대표가 스스로 셀프 불신임을 하고 있다. 이거는. 그러니까 민주당이 그거 어느 정도 하다가 한 달 만에 제자리에 오니까 이제 자유한국당이 완전 부정하고 있거든요. 이거 굉장히 좀 심각한 문제고, 두 번째 부분은 갑자기 이제 내각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자유한국당은 예를 들어서 내각제 대통령 입장 밝혀라고 하면서 이건 완전 다른 맥락의 얘기를 하고 있고, 얼마 전에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우리 이정미 대표님 나가던 날 김어준 씨 같은 경우도 이거 내각제로 가는 수순 아니냐 계속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말 고차원적인 방정식이 아니잖아요. 정당의 실력만큼 의석을 확보하는 게 연동형 비례대표제인데 갑자기 내각제 얘기하는 거는 제가 보기엔 뜬금없는 거고요. 그 자료가 있더라고요. 이게 2016년에 그 중앙선관위 용역보고서예요. 제목이 뭐냐면 2010년 자료인데 한국의 대통령제에 적합한 국회의원 선거제도에 관한 연구고, 비례대표제는 대통령제에 친화적인가에 대한 연구보고서 자료인데 해외 사례랑 같이 나오는데요. 대통령제에서 비례대표제를 하는 퍼센테이지가 63.07%예요. 제일 많습니다. 제일 많고 의원 내각제에서 비례대표제 같은 경우 37.98%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지금 뭐 지금 일부 나라들 얘기를 하면서 이게 의원 내각제로 가는 수순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공부 안 하신 거예요 지금. 공부도 안 해? 근데 이제 그거에서 이제 저쪽에서 반론은 그 대통령제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하는 나라들이 대부분 남미 나라들인데 그래서 거기가 어떻게 되냐 그게 되게 많아.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우리나라가 여전히 아직 국가 간의 차별, 순위 매기는 거 이거에 너무 익숙해서 그렇고 독일 좋아하잖아 독일. 그리고 나경원 대표 얘기하는 지역선거 부정이라는 거는요. 독일식 정당 맹모 비례대표제가 1대1이고 우리는 1대1을 얘기하지 않아요. 2대1을 얘기합니다. 지역에서 선출되는 국회의원에 대한 부분들을 여전히 존중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마치 우리가 독일식으로 하는지 1대1로 얘기하는 거 그건 옳토당토 않고요. 도리어 정의당이 말하고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한국형 연동형 비례대표제입니다. 독일의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있다면 우리가 얘기하는 게 도리어 한국형이에요. 사실 민주당은 짝퉁이라니까. 민주당이 얘기하는 한국형은. 비율도 사실 2대1을 뭐 넘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사실 3대1이 될 수도 있는 그럼요. 거. 지금. 근데 이 한국당 사람들하고 이제 몇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지역구에서 승리할 자신이 없으니까 자꾸 그 정당 득표로 이렇게 어떻게 들어오려고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정확히 얘기하면 그게 아니고 그냥 냉정하게 얘기해서 당신이 이번에 어떤 정당이 국회에서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냐 이렇게 질문을 하면은 그게 보통 여론조사라든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그게 사실은 국회를 반영하는 게 맞는데 동네에서 딱 한 명을 뽑으라 그러면은 내가 눈물을 머금고 1등 아니면 2등한테 표를 줄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게 이제 민주당이나 한국당밖에 없고 즉 그들이 지역구가 존재함으로 해서 어부지리를 얻는 것이지 마치 지역구에서 실력이 없는데 그 무슨 비례대표를 통해서 진출하겠다 이런 게 아니고 실제 저 보면 그래요. 저 독일도 이번에 초과해석이 엄청나게 많이 발생한 이유가 뭐냐면은 독일이 이제 2017년 그 18대 총선을 했는데 원래 의석은 598석인데 딱 열어보니까 초과 의석이 발생해서 709명이 111석의 초과 의석이 발생했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제 기민당이나 사민당이 그 자기들이 얻은 정당 득표보다 지역구에서 많이 된 거죠. 지역구에서 많이 됐기 때문에 그만큼의 이제 초과 의석이 발생하는 게 됐는데 그 두 당이 국민들로부터 정당 지지율을 받은 게 53%고 나머지 4당 조금 작은 여당들이 받은 표가 40.2%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결코 적은 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민들은 그 두 당 너네 항상 거 비슷비슷하고 좀 이상 그런데 다른 당 4당이 국회 들어가 있으면 좋겠다 해서 그걸 자기 마음으로 표현해 주는데 그걸 지역구에서 한 명 뽑는 데다 그 표에다가 내가 행사하자니 그럼 그나마 이제 그러면은 좀 표가 분산돼서 내가 제일 싫어하는 놈이 될 것 같고 하니 어부지리로 이렇게 표를 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 독일에서 초과 의석이 많이 발생했다는 걸 가지고 마치 그 군소 정당들이 민심도 못 얻는데 막 초과 의석 얻었다고 그렇게 하는데 그 결과를 자세히 보시면은 실제로는 지역구에서 민심이 떠나가고 있는 군소 정당들이 사표 심리를 이용해서 훨씬 많이 내는 결과를 받은 거예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그래 뭐 저 정유섭 정계특위 간사 그다음에 그 누구야 조경태 의원들이 다 지금 초과 의석 얘기하면서 지금 딴지 걸고 있는데 그럼 그렇게 그 저기 지역구에서 자신 있으면 그냥 앞으로 계속 무소속으로 나가 증명해봐. 왜 그렇게 공천 받으려고 안 달냐? 그러니까 초석 대변인님은 그 저기 그 정계특위 간사 바뀐 걸로 논평도 내셨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막말을 한번 해봐요. 우리도 할 수 있다. 시청자가 많잖아요. 여기. 막말하면 안 되죠. 예. 아니 이거 김재원에서 장재원으로 바뀌어서 그 자유한국당에 쓸 재원이 없다라고 뭐 그 얘기했었는데 라임이 있는 논평이었어. 예, 말을 하긴 좀 그렇고요. 예. 우리 장재원 간사가 지금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찬성하세요. 그래서 전 기대합니다. 훌륭하신 분이니까. 찬성했어요? 찬성해. 그 부산에 있는 언론사가
자기네들이 있는 국회의원을 이제 민주당 국회의원하고 한국당 국회의원을 다 여론조사를 했더라고요. 설문조사를. 근데 장제원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찬성하고 중선거구제를 가야 역시 된다라고 선사후사. 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상사호사야. 역시 좋아, 아주 좋은 태도. 아니, 네, 그거 좀 기대하고 있어요. 그 장제원. 정개특위에서 원래 정개특위 멤버잖아요. 정개특위 회의 맨 처음에 안 나오시다가 저번에 나오셔가지고 아우 저 연동형 비례대표제 좋은 제도다 뭐 이런 워딩을 했던 걸로 기자들도 다 이렇게 취재를 한 바가 있고 잘 박혔네. 뭐 그렇죠. 그리고 김재현 의원보다는 지역구가 틀리잖아요. PK고 김재원은 이제 예, 거의 상주, PK고 여기는 PK이기 상주 때문에 의성 군인 형성인데 소환 조건이 그러니까 틀리지. 거기 게다가 거기는 이번에 저 단협위원장 거기서 배제돼가지고 막가파로 갈 수도 있어. 아 그렇지. 근데 이제 내가 그 사람들 성향을 좀 아니 그러니까 위치 성향보다는 그 사람들이 처한 처지를 좀 분석을 해봤는데 정유서 의원은 그 사람이 어디더라? 아, 까먹었네. 수도권 아닌가 거기? 수도권이었던 거야, 뭐 그랬던 것 같아. 저기예요. 인천 부평이에요. 부평. 맞아. 근데 지난번에 국민의당하고 민주당하고 한국당 사이에서 아주 교묘하게 해가지고 26표 참가로 돼 있어. 그러니까 사실은 이 사람도 다음번에 그냥 1대1로 붙어서는 승산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에다가 도농복합 어떻게 슬쩍 어떻게 막 밀어붙여가지고 아니면 거기다 석패율까지 껴가지고 살아남으려고 발버둥을 쳐야 되는데 뭐 이게 뭐 별거 없는 거야. 그래서 난 이 사람이 약간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근데 장제원 의원은 부산 사상구거든요. 근데 부산 사상구는 아무래도 부산은 그 한국당이 유리할 거라고 이제 좀 생각을 많이 하는데 이번에 사상구 그 구청장이 누가 됐나 봤더니 민주당의 김대근인가 해서 현역 그 여성 구청장 삼선 도전을 누르고 됐어요. 그러니까 사상구도 민심이 바뀌고 있는 거야. 그리고 의회도 민주당이 다수야. 의장이 민주당이 됐어. 그 사상구 장제원 의원 전에 국회의원이 누굽니까? 문재인 대통령이에요. 그리고 지난번에 그래도 문재인 대통령 지역구에서 아니 이재정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이랑 삐까삐까 했는데 그때 무소속으로 출마했습니다. 장제원 의원이 맞아. 자유한국당이 아니었어요. 무소속으로 했던 부분이 있고 물론 그 지역에 한국당에서 또 공천을 못했고 물론 이제 장제원 의원이 지역에서 워낙 공을 많이 들였다는 얘기와 지역에 또 유명한 사학재단의 또 패밀리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막강한 부분이 있긴 한데 본인도 이제 봐야죠. 다들 처지를. 근데 그건 있는 것 같아요. 정개특위가 김성태 전 원내대표 때 사실은 정개특위 위원들 명단을 제출했을 때 다수가 사실은 보면 그 서울 수도권이 좀 많으셨어요, 의원들이. 네, 서울 수도권 의원들이 좀 많았는데, 지금, 나경원 원내대표 돼서 지금 사범이 이루어지고 해서 최종 명단을 좀 확인을 못 했는데, 약간의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사임한 사람이 그 명단이 있었는데, 잠깐만요. 그러니까 저도 그 사범 명단을 언뜻 봐가지고 지금 기억을 못해서. 2명을 사부임을 했습니다. 그걸 한번 보면서 정확한 사실에 기초해서 얘기한 훌륭한 영상인데요. 아니 뭐 마구잡이 얘기했다가 나중에 틀리면은 좀 거짓말이야. 그 확인하는 사이에 여튼 정개특위는 5당 합의한 내용에 대해서 충실히 이행을 지금 일단은 스타트한 건 사실인 것 같아요. 1소위, 2소위 일주일에 2번씩 지금 본격적으로 회의를 하고 있고 그리고 굉장히 좀 고무적인 일은 정개특위 이제 자문위원회 등을 구성돼서 거기서 원활한 논의와 공청회 토론회 하고 있는데 최근에 학계에서 보수냐 진보냐 이 진영을 다 떠나가지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해야 된다. 의원 정수 확대 불가피하다라는 입장을 좀 발표했어요. 이게 한겨레 신문에는 크게 보도가 됐는데 다른 데는 이런 거 보도를 안 해주더라고 이렇게. 한겨레가 네. 열일하고 있어. 그래서 이거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국민들한테도 널리 좀 알릴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한국당의 김학용, 안성시예요. 이 사람은. 그다음에 정양석, 강북합. 여기서 김재원 아까 말한 김재원이 간사는 아니지만 정개특위 위원으로 갔고 여기는 경북 상주고 그다음에 이종구 강남갑 이종구 의원이 갔는데 그러니까 정양석은 강북갑이고 근데 이 사람이 이종구 강남갑으로 바뀌었다는 건데 그러면 강북갑이 아무래도 이게 뭐 중대선거구제를 좀 해가지고 도농복합으로 해서 그러면서 연동형 받자라고 하는 생각이 좀 강할 수 있는데 근데 이종구 의원도 좀 나름 합리적인 얘기를 좀 많이 하는 편이라고 해요. 그래서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어찌됐건 간에
서울 수도권에 있는 사람은 둘은 빼고 일단은 하나는 TK에서 집어넣네요. 둘은. 아, 근데 저희 김재원 의원 같은 경우는 저 사람도 그 진박 간별사 하는 사람. 맞아. 아니 이게 선거제도 이게- 간별할 거야. 그러니까 이 나라의 미래를 결정하는 이 정개특위에서 어떻게 그 국정농단의 이 핵심적인 관련이 있었던 사람을 집어넣는다는 게 진짜 이게 좀 너무한 거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 김종철 실장님 말씀하셨듯이 이분이 사실은 이번에 당협위원장에서 배제가 됐어요. 물론 이 지금 배제는 내년 2월에 전대회 전까지 유효 기간은 2개월밖에 없기 때문에 그 이유는 봐야 하나. 근데 이분이 또 하나가 뭐냐면 지금 재판에 걸려 있잖아요. 뇌물수수인가요? 선거법인가요? 이게 약간씩 차이가 아, 좀. 저거. 저기 여론조사 했던 거. 네, 네. 그런 거 그거 국정원 특팔비인데 1심에서 무죄는 나왔는데 재판인데 일단 진행 중이기 때문에 사실 이분은 박근혜 정부 시절에 할 수 있는 웬만한 걸 다 해보셨어요. 그렇잖아요. 네. 저 민정수석도 민정수석 아, 했어요. 정무수석, 정무수석도 정무수석. 하고 청와대도 있었고 할 수 있는 만큼 다 했습니다. 뭐 국회 부의장 의장은 안 해봤지만 이분도 굉장히 다선 의원이기 때문에 이런 분한테는 이제 내가 뭐 여기서 못할 게 뭐가 있냐라고 해서 참 힘들게 만들 수 있는 분이긴 국민들이 하죠. 볼 때는 김재원 같은 사람이 아직도 국회의원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거 지금 네. 기가 막힌 일인 건데. 네. 제가 말을 제 바꿔- 폐분께도 그런 얘기 하신 분이 있습니다. 아직도 국회의원이었는가.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찬성한 게 장재원 간사님 빼고는 자유당에 쓸만한 재원이 없다. 바꾸는 거. 이렇게 바꾸는 거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1월 달에 합의는 어떻게 예상을 하시나요? 될 거라고 보시나요? 어떻게 좀. 되게 해야죠. 제가 볼 때 근데 국회 앞에 한 번 더 크게 모여야 될 가능성이 꽤 높습니다. 이론은 더 춥지 않나요? 어쨌든 모여야죠. 예. 우리 대표님이 단식까지 아, 하셨는데 예. 모여야죠. 예. 버스 또 그리고 윤석 의원님도 대신에- 단식하시라고 할 수는 없어. 내 대표님은 지금도 단식 수준의 그 식사량을 자랑하시기 때문에 저희 대표님 단식 들어가고 첫날 그때 다 같이 롯데에 모였을 때 윤석 대표님 전화를 딱 받으시면서 내가 단식하면 바로 미라라고. 맞는 말씀입니다. 맞는 말씀. 진짜 윤소아 원내대표랑 저랑 같이 단식하면 진짜 볼만하겠다. 하여튼 뭐 합의대로 해야 되는데 자유한국당이 저렇게 나오는 뽐새가 무척이나 좀 걱정됩니다. 무척이나 걱정되고 말도 안 되는 또 무슨 액션을 하지 않을까 우려가 많이 되는데요. 이미 판은 벌어졌고 합의문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저희대로 뚫고 나가야 되고 분명히 제가 보기에는 몇 차례 큰 난관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뭐 어떻게 하겠어요? 저희는 임전무퇴 자세로 나갈 수밖에 없다고 보고요. 한마디 더 말씀드리면 15일 날 원내대표 5당 합의 때 우리 윤서아 원내대표님 굉장히 큰일 많이 하셨더라고요. 역할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 비하인드 스토리 들었습니다. 진짜 바람잡이 큰 활약을 하셔서 이러다가 깨지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윤서아 원내대표님도 많이 좀 고생하셨고 앞으로도 더 고생하시라는 말씀 응원의 박수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은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이슈는 참 이게 사실 저희가 이런 단식 농성 이런 게 없었으면 사실 당에 총 집중이 되어서 당력이 총 집중이 되었어야 할 일인데요. 이제 태양 화력발전소 사고와 관련된 게 김용균 3법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말을 꺼내기도 안타까운 일인데 뭐 내용은 뉴스에서 많이 다뤄져서 이제 좀 다들 알고 계실 것 같고 이러한 사고를 막기 위한 법안들이 사실 발의가 되어 있지 않았었습니까, 사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게 더 안타깝다는 생각도 드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해결해야 될 지점들이 어느 지점이 있을까요? 또 무엇이 있을까요? 어떻게. 지금 근데 그 환노위에서 법안심사소에서 논의되고 원래 언론 보도에는 27일 본회의에서 상정해서 법안은 통과를 시키겠다고 했는데 방금 우리 최석 대변인 브리핑을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환노위가 좀 삐걱거리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10시에 정부가 제출한 산업안전보건법의 공청회가 있었거든요. 여기서는 뭐 주목한 건 자유한국당이 추천을 받은 우리 권혁부산대 교수님조차도 찬성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지금 시각인데요. 3시 30분에 소위에서 지금 예정돼 있는데 지금 뭐 개최되기가 좀 어렵다라는 좀 예상을 하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이렇게 뭐 국민들의 관심이 많을 때 너도 나도 해야 된다고 얘기했다가 사실은 지금 자유한국당하고 지금 바른미래당이 지금 탄력근로제를 연계해서 통과하지 않으면
못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해서 지금 3시 반에 예정된 게 지금 무산될 것 같다라고 하거든요. 거기에 탄력 근로자를 끼워넣는 게 아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응? 그 살인 외주와 막자라고 법안하면서 사실 탄력 근로자 우리 수차례 얘기했지만 그 합법적 과로사 아닙니까? 탄력 근로자 하면 이런 사람 또 이런 사고 또 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아 지금 혹 대려고 하는데 혹을 붙이려고 하니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지. 진짜. 그래서 뭐 영국에 있는 기업과실치사 및 기업 살인법 요거를 좀 본따서 이제 우리 의원님들이 만든 건데요. 이거는 심상정 의원님께서 2016년에 발의한 거예요. 산업안전보건범죄 단속 및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 요거 냈었고요. 그리고 우리 노회찬 의원께서 내셨던 거 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에 관한 특별법안 이렇게 내셨고, 그리고 또 신한 의원님께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 개정안 이렇게 저희가 3법. 예, 김영균 3법이라고. 네, 내용도 설명해 주시죠. 네. 아니 이게 제가 보면서 와 이거 참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예, 아 진짜 저는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사실은 돈은 자기네가 원청에 벌고 공부해 놓고 설명을 안 해요. 자기네 그러니까 원청은 돈을 벌고 위험을 외주한다는 게 문제인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뭐 2016년에 했던 법인데 그 참 재밌어요. 여기서 지금 근로자라는 개념을 유지하면서도 그 확대를 하고 싶으니까 위험에 외주화를 준 사람들까지 보호하고 싶으니까 종사자라는 개념을 도입을 해요. 그러니까 근로계약을 얍사래. 아니 우리가 보호하려고 종사자는 개념을 우리가 사용한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원청에서 보호할 사람은 근로계약 맺은 사람만 보호하겠다가 아니라 하청을 준 사람들까지, 그래서 자기 사업에 도움을 주는 사람들 이것까지 보호하겠다는 종사자 개념이라는 걸 도입을 해요. 그래서 아주 포괄적으로 넓게 보호한다는 거죠. 그래서 참 대단하다, 이런 훌륭한 법안을 내다니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 기존 법과의 충돌을 피하면서 그 적용 범위를 넓힐 수 넓혔죠. 있는. 뭐 물론 예. 그런데 지금 뭐 기업들이 이걸 뭐 당연히 반대하겠죠. 이게 너무 넓어질 테니까. 그래서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라는 뭐 검토가 있었고요. 그게 참 신기했고, 일단은 문제는 그거더라고요. 이게 형법에 있는 뭐 업무상 과실이라던가 이거를 벌할 수 없다라는 거죠. 중간에 또 뭐 책임자를 두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법들이 만들어져서 충분히 이게 만약에 통과됐다면 충분히 그 기업들도 안전에 신경을 썼을 것이고 뭐 재발 방지 위해서 충분히 했을 텐데 그런 좀 안타까움이 있더라고요. 제가 좀 전에 잘못 말씀드려서 간단하게 요 3법 주요 내용 말씀드리면, 그 심상정 의원이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범죄 단속 및 가중처벌법, 이게 이제 일명 기업살인법인데요. 여기는 산재사망사고 처벌 강화, 그다음에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부분이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아실 거고, 노회찬 의원이 발의하신 이 특별법이 일명 기업처벌법인데요. 여기서는 기업에 의해서 재해, 여기는 산재 안전사가 다 포함됩니다. 여기에 있어서 기업과 정부 책임 처벌 명문화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게 원하청, 국가 다 지금 책임을 분명하게 좀 물을 수 있는 부분이라는 측면에 있어서 기업살인법, 기업처벌법, 저희가 애초에는 정의당 3법 했지만 우리 김용균님 이제 정말 이런 죽음의 외주와 마침표를 찍어야 된다 해서 이제 김용균 3법 이렇게 좀 명명해서 지금 법안 처리 중인 거죠. 이게 진짜 사고가 나면은 보통 중간 관리자나 그렇죠. 그 업무와 관련된 사람들 조사해가지고 거기다 그걸 독박 쓰고 막 그 사람들에 대해서 기존에는 이제 징역 7년 이하를 처한다 했다고 한 것을 징역 3년 이상, 그러니까 최소한 3년 이상은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보통 그런 경우에는 집행유예가 그 만만치 않죠. 그 3년 이상이 되면 그런 식으로 이제 강화한 거고. 노회찬 의원께서 이제 이게 기업과 관련한 법안을 왜 따로 냈냐면은, 그러면 중간 관리자만 그냥 날려버리고 그 대표이사나 총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 거냐. 그러니까 꼬리자리를 갈 수 있지 않냐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 책임을 물어서 대표이사를 처벌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오히려 대표이사가 이거 의지를 갖고 막아야 되니까. 그 다음에 공무원들이, 관계기관의 공무원들이나 공직자들이 이거를 그냥 뭐 기업에다 맡겨놓은 게 아니라 규정을 따라가지고 제대로 되고 있는지 관리 감독을 안 했을 경우에는 그게 밝혀지면 해당 공무원도 징계를 할 수 있게 되거나 하면 그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강한 처벌을 넣은 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게 보니까 양벌 규정이 있어서 예. 충분히 그게 기업들에게는
충분히 설득력이 있을 것 같아요. 충분히. 그런데 재밌는 거는 아까 노회찬 의원님께서 내신 그 법에 보면은 그게 세월호 참사 일으켰던 청해진 해운이 어떤 처벌을 받았냐면 선박기름 유출한 거로 그냥 벌금 1,000만 원 물은 게 다예요. 참 그게 현실이라는 거죠. 너무나 구멍이 예. 숭숭 뚫려 있는 거죠, 반망이라는 게. 그러니까 그막그 선장은 막 이제 그 징역으로다가 이제 완전 그 하지만 그걸 총책임자는 그런 식으로 하고 있고. 그렇죠. 제가 이거 보니까 저희 지난번에 국감 때 저희 의원은 아니었지만 인상 깊은 상임위 때 제가 말씀드렸던 게 바로 여기였어요. 그때. 그때 송옥조였나? 네, 아니 송옥주연이 아니라 그 비정규직 정규직화 바라는 게 아니라 더 이상 죽게 하지 말아달라고 했던 네. 곳이 바로 이곳 서부 발전소였고 요건 터지고 조금 언론에 또 회자가 됐던 부분이 있긴 한데 그때도 그 말씀드렸던 게 그거예요. 여기가 산재가 3년째 무죄 사업장으로 돼 있습니다. 왠지 뭐 아시겠지만 하청 떠넘겨서 원청 무죄예요. 그래서 산재보험료를 무려 22억 5천억 원이나 감면을 받았습니다. 산재가 안 나니까. 그러니까 하청에서 벌어지고 원청에서 안 나니까 22억이라는 어마무시한 산재보험료를 감면을 받았어요. 근데 이것만이 아니라 나머지 발전사 쪽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정말 이거는 아니다. 근데 이제 서부발전이 이제 보도를 보면 그런 것도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업무, 이 안전 업무 하는 노동자한테 400만 원, 409만 원 정도를 그 인건비를 책정해서 내려보내는데 실제로 중간에 이제 하청업체에서 띄고 받은 돈은 200만 원 조금 넘는 수준으로 받으니까 그럼 적게 봐도 180 정도가 이제 뛰어들어가는 건데 근데 이게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는 그럼 한 300만 원 주고 직접 고용하는 게 나은데 왜 이것을 직접 고용하지 않고 하청을 줄까 생각을 해보면은 방금 말했던 부분, 이렇게 책임을 면할 수 있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이 고용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정규직으로 어쨌든 고용을 해서 2년 이상 쓰면 어쨌든 정규직으로 해야 되는데 그렇게 1년 이상이죠. 그래서 정규직으로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나중에 이게 해고가 자유롭지 않다 싶으니 그 비용보다 나중에 발생하는 뭐 해고를 감수해야 되는 비용보다는 차라리 돈을 좀 이렇게 하청이 반 띄어먹든 말든 니네 맘대로 하라 그러면서 그냥 이렇게 돈을 그냥 주는 게 언제든지 잘라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보면서 근데 이게 한국 그 노동자 상황이 좀 딜레마라고 생각되는데 마치 이제 좀 제가 문제성 발언을 해보면 현재 정규직 대 비정규직의 갈림길에 있는 게 아니라 냉정하게 현실을 얘기하면은 간접 고용 하청 노동 파견 노동이나 하청 노동을 할 거냐 아니면 직접 고용 비정규직을 할 거냐 이 상황에 좀 놓여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1차적으로 이렇게 좀 나아가야 될 선택 방향이라고 하는 게. 근데 만약에 그 비정규직을 고용하는데 어쨌든 뭐 고용유연화라고 하는 게 어느 정도 담보가 돼 있으면 회사를 직접 고용해서 비정규직으로 쓰다가 이거 좀 미안하게 됐지만은 우리가 뭐 회사의 사정이 좀 녹록지가 않아서 이래저래 해야 되겠다라고 할 때 자기들이 그런 게 가능하다고 생각하면 아마 직접 고용을 하긴 할 거예요. 물론 비정규직이니까 이제 고용이 안정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만은 근데 이제 그렇게라도 되면은 뭐가 좀 가능해지냐면 비정규직하고 정규직이 있으면 같은 노동을 하는데 차별을 금지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차별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비정규직들도 내가 이 비슷한 업무를 하고 있는데 날 차별하면 안 되지 않냐 해가지고 급여도 일정 수준으로 높여서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또 이제 덴마크나 이런 나라들처럼 수당이나 이런 거는 더 많이 주기도 하니까 비정규직 자체가 임금이 더 높은 그런 비정규직 차별에 대한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는 뭔가에 옛날 2006년에 덴마크에서 그 교포가 쓴 거 보면은 정규직 간호사들이 파업을 했는데 우리 비정규직이 비정규직만큼 수당을 달라 그런 게 있었어. 저는 김종철 실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저도 좀 일정 정도 동의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근데 이제 다만 이제 그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는 그 같은 직장의 말씀하셨던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부분이 같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뭐 산재 얘기도 나왔지만은 이제 제 친구가 그 인천 발전소 그 하청에서 일을 하는데 하청 정규직이에요. 근데 그 친구가 이 사고가 나자마자 저한테 이렇게 하소연성의 그 카톡을 계속 보내는데 그 친구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하청업체 정규직 입장에서는 제일 답답한 게 산재 신고를 못 한대요, 자기네들은. 그 이유가 뭐냐 물어봤더니 이 원청에서 하청 수주를 줄 때는 하청업체들의 안전점수를 체크를 하는데 그 산재 사고가 나면 안전점수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재 사고가 나더라도 회사에 사고가 나더라도 그걸 산재 신고를 해버리면은 그 회사 전체의 안전점수가 떨어지기 때문에 다음번 수주가 안 될 가능성이 있어서 회사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규직으로 다니던 직장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부 분위기 자체가 다 그렇다는 거야. 우리 회사에서 먹고 살려면 신고를 해서는 안 된다. 이게 엄청나게 큰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 일용직들도 쓰는데 일용직이 왔을 때는 일용직은 그 정규직 고용이 아니니까 사고가 나면 산재 신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쟤네들한테는 위험한 거 시키지 마라. 일용직한테 일용직한테 위험한 거 시키지 말라고 하고 정규직들은 일을 하다가 사고 나면은 다 묻어버리고. 하청정규직의 또 다른 비애들 네. 진짜. 이게 너무 되게 심각한 거 이상한 아니야? 그러니까 이 구조 자체를 바꾸지 않으면은 큰일 난다. 이게 웃긴 게 뭐냐면은 그렇다면은 원청에서 수주를 받을 때 저 회사 무사고 10년이구나 할 때 이렇게 위험한 업무를 하는데 무사고 10년이라는 게 불가능하다는 거는 그냥 다 안다는 거예요. 어차피 저기 하청업체에 가 있는 이사들도 다 원청에서 내려온 낙하산들이고 하기 때문에 무사고가 아니라는 거 뻔히 알면서도 그냥 되게 단순하게 행정처리상 편리하니까 안전점수라는 그냥 그 산재가 있었니 없었니 요거 평가를 해갖고 하는 건데 이에서 이 기준을 바꾸던 그러니까 안전평가를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 회사가 얼마나 그 건실한 회사인지 평가를 해야 되니까 안전평가 안 할 수는 없는데 그거를 단순히 산재 사고가 있었냐 없었냐만 갖고 판단을 하는 거는 지금은 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고 PD 얘기를 그대로 하자면 사고가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입 다물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네. 말 한번 뻥끗했다가는 네. 내 직장 회사가 네. 날아간다 때문에 그러면 김용균 씨처럼 정말 사지가 절대되는 이런 참혹한 사고가 아니더라도 드러나지 않은 네, 지금 이 엄청나게 산재 사고가 있대요. 엄청 난다는 제 거 친구도 아닙니까? 무슨 뭐 갈비뼈 떨어지고 이런 게 있었는데 그 말도 못한다는 그 거예요. 병들은 나중에 어떡하려고. 아이고, 좀 심각하다. 그렇게 됐을 때 어쨌든 안전감사 문제도 나중에 아. 나올 것 같은데 이게 이제 그 굳이 따져보면은 금융업체든 아니면 저 대기업들 회계감사 받을 때 회계감사를 옛날에 본인들이 지정했었잖아요. 그 본인들이 지정하면은 그 업체가 다시 지정받기 위해서 눈 감아주거나 그치, 눈 회사와 감아주고 뭐 짜고 치는 결탁하거나 모습도 이렇게 계시고. 되는 뭐 그런 게 되게 많은데 그래서 지금은 법이 바뀌어가지고 지정감사제라고 해서 그 회계감사 그러니까 감사 업무를 할 수 있는 회계업체를 쭉 이렇게 해놓고 거기서 랜덤하게 뽑는 거야. 그러니까 가서 그냥 내가 이렇게 딱 보이는 대로 감사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바뀌었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아마 내 느낌에는 이번에도 이런 게 그 안전업체 같은 게 감사를 할 때 어느 정도 자격이 되면은 뭐라고 해야 되나 그것들 이렇게 랜덤하게 하는 그런 방안이 도입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그냥 탁 드는 생각이 방금 말씀하셨듯이 10년 동안 무죄가 있을 수 없다. 그러니까 사고라는 건 예기치 못하는 부분이잖아요. 막으면 좋겠지만 모르는데 말씀하셨듯이 위험한 업무인데도 불구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했지만 사고가 발생될 수 없는 부분이 불가피하게 있다면 무죄의 10년 이렇게 자랑하는 기업부터 한번 제대로 한번 전수조사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네요. 이게 참 그러니까 이 안전점수 심각하다. 뭐 저는 지금 정확히는 그게 어떤 그 기준을 갖고 평가를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인력 배치가 적정한가 이런 정도 수준이라도 했었으면 이런 김용균 씨 사고 같은 거는 안 나지 않았을까. 이것도 사실 2인 1조를 해야 되는 거 혼자 사다 사고 난 거라고 하잖아요. 그런 정도의 그 체크도 안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안전 점수 기준이라는 거는 이게 문제가 좀 심각하다. 그러니까 이 그 소발전 그 정규직 사람들 얘기한 것도 좀 눈 가리고 아웅이야. 보면은 뭐 이상이 발견되면은 바로 딱 세우고서 뭐 이렇게 그 탄 처리하는 사람을 이게 이제 그 고착탄하고 무슨 뭐 낙탄 그걸 처리하는 거를 그 하청업체에 준 게 아니라 그냥 스톱 시키고 부르면은 정규직들이 내려와서 한다는 건데 여기서 하는 얘기는 그거 안 한 지 오래됐고 새로 입사하는 정규직은 그게 자기가 하는 일인지도 모른다고 이미 다 관행으로다가 다
그러니까 하청업체에서 사실 하는 회사들이 것도 있는데. 매뉴얼로 업무를 배운다기보다는 사실 이제 선임자의 인수인계 받는 시기다 보니까 그렇지 이거 매뉴얼대로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번 째려보겠지. 이 자식 이게 아직 새 사회생활 제대로 안 했는데 이 자식 이게. 이제 갔다 왔니? 그러니까 저는 이게 좀 한편으로는 구의역 김군 사고가 있은 지 2년 됐고 김용균 씨 같은 경우 9월 달에 군대 제대해서 이렇게 비정규직 들어가서 3개월 만에 이런 진짜 말도 안 되는 참변이 벌어졌는데 그래도 우리 국민들이 함께하고 있잖아요. 함께하고 있고 등 슬퍼하면서 제도 바꿔야 된다라고 크게 목소리를 내고 있는 만큼 정말 한번 바꿀 때 제대로 좀 바꿀 수 있도록 하고 이런 일을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27일날 국회 본회의 처리가 사실 갑자기 또 불투명해져가지고 사실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는데 진짜 이런 일이 이제 마침표 찍을 수 있도록 이번에 좀 국회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수당적으로 잘 좀 해결했으면 좋겠네요. 아니, 김학용 한노위원장도 얘기했잖아요. 국민 안전은 국민 권리라고 막 본인이 얘기해놓고 왜 이거 제대로 처리 안 시켜. 빨리 처리시켜야지. 좀 달로 송년회가. 국회도 정부도 좀 발빠르게 좀 처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뭐 관련해서 더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그러면은 뭐 마지막 인사 해주시죠. 이번 단식을 지나는 이 소감과 함께 저 단식 안 했는데. 단식을 바라보던 이 소감과 함께. 어쨌든 굉장히 어렵게 단식을 하셔서 아까 누가 그러셨죠? 국민들이 정말 관심이 많다고. 좀 깜짝 놀랐어요. 저는 딱 그런 느낌이었어요. 야, 그전에는 이 선거제도가 뭔지, 아. 연동형이 뭔지 아무런 관심도 없다가 이제는 저거 좋은 것 같은데 이렇게까지 깜짝 올라온 것 놀랐어요. 같고 확실히 뭔가 그 세상을 바꾸려면은 세게 나가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도 있고 우리가 좀 더 할 일이 많아진다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1월달에 한 번 더 모일 각오하시고 국회 앞에 모일 각오하시고 든든한 네. 방한복 방화다 준비하시고 국회 개혁을 위해서 싸워보시죠. 뭐 지금 김용균법이 통과가 되기 지금 뭐 쉽지 않을 텐데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가질 마음 자세가 입법자라는 생각보다 김용균이라는 24살의 청년을 조금이 바라보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좀 어른의 자세로 적어도 최소한의 뭐 양심을 가지고 이거는 통과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열흘간의 이제 이정미 대표,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단식이 있었는데요. 그 10일간의 단식을 보면서 내내 느꼈고 마지막에도 뭐 개인적으로 페이스북에도 썼지만 그동안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서 국회에서 노력을 안 한 적은 없습니다만 지난 열흘간 국회의 시계바늘이 선거제도 개혁을 놓고 돌아갔어요. 이건 처음 있는 일입니다. 뭐 지난번 19대 때 심상정 그 의원님 막 농성도 하고 국회에서 그랬는데 그냥 지나가 버렸는데 이번은 정말 처음으로 이 시계바퀴가 돌아갔다는 점은 굉장히 의미 있고 물론 지금 합의금 가지고 자유한국당이 뻘소리 하고 있긴 한데 의원 정수 확대는 사실 금기 영역이었잖아요. 말 꺼내면 거의 완전 멀미 많은 금기 영역이었는데 뭐 지금 논란은 있습니다만 10% 이내 여부 뭐 등등 논란은 있지만 금기 영역에 이제 금이 가버렸어요. 뭐 가는 곳마다 당이 아닌 곳에서도 개인적으로 저한테 선거제도 막 물어보고 몸 괜찮냐 연동형 그거 나쁜 것 같지 않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시기 때문에 이번 열흘간의 단식이 대한민국 헌정사에 있어서 새로운 전환을 가져다 주는데 큰 첫 걸음이 된 거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 첫 걸음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반드시 그 금기 영역을 깨야 되고 바꿔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긴장 늦추지 말아야 될 것 같고요. 더 험난한 길이 예고되어 있기 때문에 더 다부지게 더 옹골차게 정의당이 나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저는 19대 때 우리가 아마 몇 달씩 농성을 해도 사실 변화도 그때 사실 더 나쁘게 변했잖아요. 그렇죠. 계약됐죠. 비례대표 줄어들어 버리고. 근데 이번에는 뭐 더 강력한 방법을 쓰긴 했지만 또 다른 뭐 그 두 당과하고 협력도 하기도 했고. 근데 이 변화가 만들어지는 걸 보면서 이게 어떤 뭐 개인 정치인의 힘인지 아니면은 뭐 시대의 요구인지는 뭐 저는 뭐 판단을 못 하겠지만 변화가 오는구나 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변화를 바라보는 어떤 이 기대감 뭐 이런 게 생기더라고요. 어떻게 변할지 좀 잘 풀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 세상이 변하긴 변하는구나 이런 생각 들었습니다. 계속 하면 돼. 될 때까지. 되려면 될 때까지 하고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라 말이고요. 두드려라. 네, 그럼 뭐 이번 주 방송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 메리 크리스마스. 해피 뉴 이어. 우리 다음 주도 하나요? 28일이네. 힘들 것 같아서 다음 주 그거 아니야? 시골 종무식. 종무식이 아니야? 종무식이고 밥 먹는다며요. 다 12시에 모여서. 끝나는데 이거